시간이 돼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정책지원관 김효기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경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 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원장님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님이 축사 후 참석자 전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후 발표를 맡아주신 성기선, 김정빈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곧바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자료를 마련해 주신 박경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이 됐어도 왜냐하면 저희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오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으신다고 그러셔서 조금 기다리다가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한 박경희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성기선 교수님과 김정빈 우리 교수님께도 발제를 맡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가 시행 첫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교 학점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의 이제 궁금한 점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듣는 자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제가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이준배 대표님 오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조우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지호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김진명 경기도의회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성남시청 이종빈 미래교육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정 고은미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성기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정빈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이준배 대표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준배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 그리고 교육계 많은 관심들이 있을 텐데 각별히 또 우리 성기선 교수님과 김정빈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이 어떻게 또 잘 되고 있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좋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시작 전에 잠시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발표자,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교학점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기선 교수님의 주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 성교선 교수고요. 고교학점제하고는 인연이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유치를 해서 2017년 말부터 2021년 2월까지 제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학점제를 기초 연구를 하고 연구 시범학교 운영하고 정책 조율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되니까 좀 그런 역사를 따져보면은 참 뭐 똑같은 얘기하지만 정책 취지는 좋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사나 학부모들이나 이 정책에 대해서 약 80%에 가까운 분들이 찬성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조사해 보면은 약 80%가 문제 있다, 심각하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급반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그 지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 한 4,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반성을 떠나서라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정책이 들어왔고 뭐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 우리 김정민 박사님한테 20분인데 20분 동안 하고 또 마이크를 또 넘기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하여튼 이 고교학점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서 교육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내란이 뭐 정치적인 내란뿐만 아니라 뭐 AI 디지털 교과서 가지고 또 그렇게 그 혼란이 있었고요. 또 의대 입학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했고, 또 한국사에 관련된 뉴라이트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죠. 근데 이 고교학점제는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는 고교학점제가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시 제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또 그 하위 학년인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컴퓨터를 키우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수정되거나 문제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플랫폼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운영체계에 해당되는 컴퓨터 전체가 작동을 못한다면은 정말 심각하죠.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 또는 우리 이 전체 교육의 플랫폼에 해당되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대개 정권 초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동력을 좀 이렇게 올려서 교육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이스, 그다음에 교원 평가 관련돼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력이 좀 떨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수시냐 정시냐, 수시를 늘리려고 그랬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아니야 정시 쪽으로 가야 돼라고 해서 정시 비율을 주요 대학들이 40%까지 늘리는
그 논쟁을 하면서 또 한 1년 보내면서 동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2달이 좀 지났는데 이때 우리 교육에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 교육부 장관 선임 때문에 또 약간 실망이 있었고요. 뭐 다시 한번 주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터졌습니다. 터졌다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그거 관점에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교육계에 한 4, 5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원 3단체가 같이 토론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 이 세 단체는 서로 비판하는 단체들인데 이 고교학점제 가지고 같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할 정도로 누구나가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 자료는 21년도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였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강론에 해당되는 거 먼저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좀 강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2022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그 문제의식은 고교학점제에 있다. 고교학점제가 뭐냐? 이제 학점 단위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출석 일수 기준으로 졸업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내내 잠만 자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더라도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고교학점제는 이제 학점 단위로 가겠다는 겁니다. 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졸업하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못한다. 그 학점이 192학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점 1학점이 어떤 거냐면은 한 학기에 16번을 수업을 하는데 50분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는 17번 했는데 한 주 그만큼의 부담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응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학기 단위로 과목 편성합니다. 기존에는 학년 단위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과목의 완성도를 옮겼다는 거고요. 방학 중에 계절 수업들도 운영하겠다. 그리고 공통 과목 1학년 때 7과목의 공통 과목을 유지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고1 아이들은 이동하지 않고 그냥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학 실험 이렇게 7과목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지금까지 대개 뭐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인지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서 선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자기 반이 없습니다. 아침에 가방 들고 학교 가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 교실 쪽으로 움직여서 대학 생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수강 신청한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이 늘어난다. 창의적 체험학소 활동도 재구조하고 그래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초중 고등학교의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더셈 뺄셈 곱셈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고졸자가 되는 건데 국가가 공교육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뭔가 최소 성취는 통과해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공교육은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했어요. 뭐 어차피 대학 입학 수능을 치면은 그게 자기 점수가 되고 그게 고등학교 졸업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이 책임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게 도입됩니다. 자, 평가를 할 때 A, B, C, D, E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등급제입니다. 등급을 할 때는. 그런데 I가 있습니다. 미수자라고.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 프로테지로 보면 40% 미만을 득했을 때는 원래 이제 곧 대학에서는 뭐 F를 줘야 되는데 F는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왜냐하면 졸업을 못하고 졸업 유예시키거나 하면은 또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아이 미수라고 하는 걸로 인컴플리트라고 주고 그 아이들에게 보충 지도를 해서 재수강을 하거나 다른 무슨 대체 과목을 이수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보충 지도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 시간을 확보하면은 점수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최소 성취 기준에 미달하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교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명문대 지나가는 아이들만 중심으로 가르치지 말고 기초학년 미달자들인지 학교에 수업에 관심 없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주장에 해당됩니다. 마땅히 공교육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25년도에 전면 시행하게 되는 고교학점제는 이 학점 베이스로 간다. 그 학점의 총량은 192학점이다. 교과에서 172학점, 창의적 체험학습에서 18학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본인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전에도 교육과정이 선택 과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문과, 이과 선택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이런 과목들에 대한 선택권의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의 교육 과목 선택권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제가 관심도 없는 수학 2를 들어야 된다. 우리 반에서 듣는다. 나는 수학 2 관심 없어. 나는 문과 쪽 국문과를 가려고 해. 그러면은 수학 2를 나중에 시험도 안 치는데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2가 필요한 아이들에서 나는 점수 깔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엎드려 자고 관심 없는 애들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한 서너 명이 1등급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두 과목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과목에서 그냥 친구를 위해서 희생정신이 풍부해서 점수 다 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공부를 하지 않는 과목도 그렇게 앉아있어야 된다면 그 곤란하다. 국문과를 가려면은 수학을 듣지 않고 그 시간에 뭐 고전 소설이나 시 창작이나 문학에 대한 다양한 과목들 더 들으면 훨씬 더 대학 가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농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 수업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구에 관련된 기술을 훈련하는 수업을 더 들어야만이 걔한테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선택권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문제의식이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192학점이고요. 174학점 이 그 교과 과목 중에서 반드시 84학점은 공통으로 이수하고요. 남은 90학점을 가지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하게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 과목에 앞서 얘기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사실은 중학교 이수한 과목들을 좀 정리도 하고 이 과학에 대한 공통 요소들에 대해서 뭐 주제 통합형, 뭐 토론이나 탐구나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를 1학기와 2학기 배우게 되고 과학도 1, 2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내가 과학 쪽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과학 통합과학 1, 2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들을 이수해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A라는 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에서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은 통합과학 1, 2에다가 과학에 관련된 몇 가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 과목을 들으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하면은 그 과목에 당연히 그 지원하는 아이들은 들으면 되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어도 이제 재편됩니다.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여기 계신 분들은 입시제도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이 이렇게 과목이 나누어져서 국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으로 통합 재편된다라는 거고요. 수학도 뭐 과목들이 이렇게 재편되는 걸로 그 얘기는 여기 설명 안 해드릴 것 같습니다. 목한 이제 중요한 게 이 내신 성적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상대 평가를 할 거냐 절대 평가할 거냐. 원래 고교 학점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경영학 과목을 만약에 많이 듣고 싶다 한다. 거기에 만약에 한 100명, 200명 몰렸고 무슨 뭐 그 통계나 확률이나 이런 걸 따르는 수업은 한 10명 정도 모였다. 만약에 상대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인수 학급에 포함될수록 유리해.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10명 가지고 만약에 상대 평가해보면은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턴 원치 않던 100명이나 200명 되는 큰 수업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러면은 이 고교 학점제의 진로 선택, 무슨 융합 선택 이런 선택 과목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실은 대학 가는데 점수 좋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5등급제로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성취 평가, 절대 평가 방식으로 가겠다. 절대 평가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만 통과하면은 모두가 1등급 될 수도 있고 모두가 5등급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교사들이 성취 기준을 잘 공부하고 잘 공유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일정한 자격 기준을 그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적을 주면은 유불리가 어느 학생이 많고 적고를 유불리 떠나서 만약에 5명만 수업 들어도 5명이 다 기준에 못 미치면은 뭐 3등급, 4등급 받을 수 있고 5명 다 통과하면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는데 특목고 같이 선발해서 가는 학교는 거의 다 1등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또 특목고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도 고교 학점제의 그 취지를 살리려면은 절대 평가를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는 거를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니까 1학년 때 9등급, 2, 3학년 때는 5등급으로 하자. 1학년 때 9등급은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병기하자까지 2021년도에 결정됐었는데 그럼 2학년, 3학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 평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또 학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어떤 선생님한테 막 압력 요인이 갈 수 있죠. 우리 애는 왜 1등급 안 주느냐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교육부가 지난 윤 정부 때 교육부가 1, 2, 3학년 공이 5등급으로 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병치하는 걸로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절대평가가 작동하지 않고 거의 상대평가로 가게 되고 그저께 이 국회 토론할 때 부산에 가야고등학교 학생이 둘이 왔는데 그 학생 말이 너무나 현실을 반영하더라고요. 수강 신청할 때 보고 있다가 전교 1등 애가 어디로 수강 신청하느냐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끝까지 기다린대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내 진로와 내 대학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숫자 많은 쪽으로 자기가 수강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수 과목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병치시킨다는 게 요 표입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만약 국어라고 치면은 국어의 원점수 자기가 취득한 점수 100점 만점에 만약에 뭐 80점 받았다 그걸 하고 성취도를 A, B, C, D 5등급으로 나눴을 때 절대평가니까 한 B등급 정도 줬다. 상대평가는 5등급을 하는데 이거 원래는 이 상대평가 오른쪽 이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넣은 거예요. 넣으면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교가 성적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성취도 이게 이제 A, B, C, D, E라면은 A의 몇 프로, B의 몇 프로 전부 다 A를 줬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의 평균, 그 수강 신청생 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까지 하면은 대학에서 이 학교가 성적 부풀리기를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성적을 매기겠다는 건데 그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거는 2028 대입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입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강하죠.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재작년 23년 말에 발표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4년 예고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입제도는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 자기가 시험 칠 대학 입시제도는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못하게. 그래서 23년 발표하고 24년 2월 말까지 발표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24년도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잖아요. 그거부터 4년 후니까 2028이 되죠. 2028학년도 시험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고교학점제에 첫 적용하는 시험인데 지금 왼쪽에 보면 수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많이 바뀝니다. 뭐 국어는 뭐 비슷하게 바뀌다 치더라도요. 국어, 수학, 영어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심각합니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에 이거 사탐의 경우에는 보세요. 17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니까 제가 만약에 문과 쪽 경향을 가려면은 이 사회 9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물론 뭐 과학 쪽에 선택해도 되지만 그런 애들 별로 없습니다. 과학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가려는 애들은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나 이런 데서 2과목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통합돼 버려요. 크게 보면은 이 2028 안은 선택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도 없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탐, 과탐도 과목 선택이 없이 공통사회, 사회 공통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딱 한 과목입니다. 아까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언제 배운다고 그랬어요? 고1 때 배운다고 그랬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은 시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게 넌센스예요. 2학년, 3학년 때 더 집중으로 공부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들은 뭐냐면 학생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통 요소가 없으니까 공통 요소인 1학년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 제도 자체가 벌써 못 쓰니.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선택형으로 각자 진로에 따라서 하라 그랬는데 시험은 통합형으로 간다? 이거 역시 모순이죠. 그래서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보장한다 그래 놓고 막상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시험이니까 입시제도가 선택하면 불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회 관련된 과목, 과학 관련된 과목은 자도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이 2과목은 원래는 9등급 상대평가죠. 그다음에 영어는 9등급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는 역시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9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내신은 5등급이고 수능은 9등급이니까 여기서도 또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사들이 뭐를 우려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느냐? 크게 4가지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자, 이게 뭐 지금도 우리는 1등부터 꼴찌가 있는 이런 어떤 그 상대평가 방식을 가는데 만약에 40% 미만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한 3분의 1은 있다고 보면 그 아이들은 그냥 엎드려 자고 아유 그냥 학기만 지나고 졸업하면 돼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40% 미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책임 교육 때문에 얘네들의 최소 성취가 도달하지 않은 애들은 보충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방학이라고 참 환호를 지르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저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 모아놓고 별도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교사들에게 방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또 문제는 그 아이들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학교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고 학교 나오더라도 공부에 관심 없고 학습 동기도 무기력하고 기초학력이 고등학교 때 부족한 게 아니라 초중학교 때부터 벌써 안 됐던 아이들인데 걔네들 잡아놓고 열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이게 성취가 보장될 수 있느냐? 그게 현실하고 안 맞다는 분명히 그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40점 안 되고 한 30점 되면은 그냥 2라고 표현해주고 40점 0점에서 40점 사이도 미수자로 하지 말고 그냥 점수 부여하고 넘어가면은 교사들이 큰 문제 없겠다.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력 미달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다른 학습 튜터라든지 보충적인 인력이 있어서 좀 별도의 반들을 구성해서 애들을 보충 지도하면 좋은데 그런 인력은 지금 공급 안 하고 있는 교사들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업무 과중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학생부 기재 부담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세특이라 그래요. 세특. 그 교육 용어들이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일반 학부모들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최소 성취 기준 이걸 언론에서 최성보라 그래요. 최성보 무슨 사람 이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 근데 이거를 세특이라고 해요.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세특은 내가 만약에 국어를 가르치면 내 수업을 들은 애들한테 그 학기에 그 학생이 등급은 A 등급 받았는데 질문 태도, 탐구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의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능력에 관련된 것들을 문자로, 글자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500자 내로. 이거를 내가 담당하는 과목에 학생들이 한 300명 있다. 300명 걸 내가 그걸 다 써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I를 또 활용합니다. AI가 기가 막히게 그걸 적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게 나중에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서 업무만 많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결 관리입니다. 이동 수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 수업을 할 때 출석했는지 마는지 체크가 왜냐? 3분의 2 출석을 해야 이수로 통과되니까 그 출결의 권한이 담임에게 있지 않고 교과 담당에게 있다 보니까 담임 입장에서 그걸 모아서 나일스에 등재해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출석 어떻게 돼서 다 물어봐야 될 형편이니까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사실은 1, 2, 3번은 사실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근데 4번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 숫자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논리 때문에 경제부처에서 계속 지금 임용고사 시험 치는 그 정원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교원이 왜냐하면 과목이 다양해지니까 교사 숫자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거 보면 한 10,000명 정도, 12,000명까지 현재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교사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번 시간에는 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진로 선택 시기 대개 이제 이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때 자기 진로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들어오자마자부터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 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남들은 다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자기는 관심 없어.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 했다가는 나중에 대학 입장에서 얘 봐라. 얘는 뭐 경제학과 올라 그래 놓고 엉뚱한 수업 들었네? 라는 애들하고 경제학 들어오려고 경제학 관련된 과목을 들은 애들하고 누구를 뽑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로 선택 시기가
좀 조기에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중간에 수없이 바뀔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중학교 때 확신하게 집어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의 고민이고 사실은 해야 될 과제고요. 그다음에 학교 간, 지역 간 격차, 불평등. 자, 일반계 고등학교는 만약에 10개 반이 있잖아요. 10개 반이 있으면은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할까? 계산하는 공식이 10개 반 학급 수에다가 곱하기 1.95를 합니다. 그럼 19.5명이 되죠. 일반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95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0.5를 더합니다. 그러면 2.45가 돼요. 10을 곱하면 24.5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의 학교인데 특목고 때문에 다른 데는 19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차이 난다. 그러니까 교사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과목 숫자도 다양화될 수 있고 여건도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강원도나 뭐 외지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옆에 인근 학교 가서 공통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이수하라 그러는데 뭐 강원도에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 3개가 있어요. 저 뭐 영월에 뭐 주천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영월고등학교 있다. 3개 학교 간의 거리가 한 20km 돼요. 그럼 여기 우리는 문과 쪽에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저쪽 학교는 이과 쪽 개설이 많이 되어 있다. 그 어떻게 학교 간에 이동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가 택시를 타면 됩니다. 학생 수 한 35명밖에 안 돼요. 각각 학교가. 물론 뭐 그렇게 편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대단히 불리하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시와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심각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뭐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서서 앞서 얘기한 4년 예고제 사실은 잠시 접어두고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 들어갈 때는 1, 2, 3학년 걸 다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추정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자퇴가 심각합니다. 내신 등급, 예를 들어서 9등급은 4%, 7%, 11% 이렇게 가거든요. 5등급 딱 하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없구나. 앞서 없었어요? 1등급이 10%죠. 2등급, 1등급, 2등급 합치니까 34%니까 2등급 24%예요. 9등급에서 4% 받는 거는 그래 뭐 1등급 아니면 2등급 정도 되면은 수도권 명문대학 정도 간다 이 생각하면은 한 11% 정도 되잖아요. 근데 1등급이 벌써 10%니까 만약에 여기서 1등급을 놓치잖아요. 어떻게 2등급을 받아도 34% 안에 들어가요. 34%면은 서울의 주요 대학이나 이런 쪽에는 일단 멀어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1등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내신으로 난 절망적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검정고시 치겠다. 자퇴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이 원래 취지하고 이게 너무나 안 맞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격차 심화. 이게 이제 부모들의 정보력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 과목들을 하고 하는데 무관심하거나 관심 없는 아이들은 그냥 역시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없고 앞서 얘기한 최소 성취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학습 격차가 지역 간의 격차, 개인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로 간다면은 그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를 넘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논의할 때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성기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빈 박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11시 20분이니까 1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성 원장님은 이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학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냥 학부모님, 학생들이 볼 때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고민이 들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도 설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의 말의 신빙성을 위해서 하나 저를 소개하면, 제 소개란에 보면은 제가 연구자료 한 3개쯤을 2015년, 16년, 17년 연구한 게 있습니다. 2017년 연구한 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자신 있었던 것은 2015년에 서울교육청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서울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시행을 하게 됐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약으로 받고 결국 시행될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한 7년여를 거쳐서 이제 올해 전면 도입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도입하고 나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불렀을 때 올까 말까 했다가 학부모님들 만난다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제 앞서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정책 브랜드의 네임, 이름이죠. 그래서 기획할 때 쓰던 거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쓴 것뿐이고, 이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사로 고등학교 학점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있을 때는 고교 학점제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시행되는 거다. 대학교처럼 모든 법제가 아마 학점제로만 써 있을 겁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용어는 법제용어로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이게 어떻게 설계된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문과형 인간, 이과형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또는 당권 후보가 누구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의대 뭐 이렇게 분란이 있을 때 자기네는 킬러 문항까지 다 푼 사람들인데 문과 출신 정치인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죠. 근데 미래는 문과형 인간, 이과형 인간이 따로 있어서 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학점제를 설계할 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이과 융합, 통합이라고 이제 약간 내려왔지만 어쨌든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다. 그래서 과목 선택을 통해서 그전에는 문이과 분반 체제, 고1 들어가면은 고2 올라갈 때 문과반, 이과반 가르는 거, 이걸 고민했는데 이젠 그렇게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과목을 선택해 가면서 2년, 1년, 2년, 3년 가면서 선택 과정에서 자기 진로가 선택되고 결정되도록 하자. 우리가 진로라는 것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결정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취직되면 취직되는 방향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공사, 공무원, 안정된 직장으로, 또 의대 또는 변호사 시험 보러 가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를 결정해 간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설계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너무 복잡하다 해서 처음부터 진로를 결정하게 해서 그거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논의가 있을 때 저는 계속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고1 때 미리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상담 압박을 하지 마라. 이 그대로 일단은 진로는 존중하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유동성이 있을 경우 그대로 존중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 진로를 탐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뀌는 것이 대학교 가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앞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까지 초중고 모두 학급별 시간표가 칠판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체제였던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개인별 수강 신청에 따라서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은 저의 고민은 그랬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신문기사에 떴을 텐데 대학교 과정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걸 적응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자살한 학생까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 요새 그 심리 상담소가 굉장히 밀려 있답니다. 계속 진로 때문에 학업 설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연간으로 지금 상담 일정에 예약을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그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뭘 책임지고 하는 거 익숙지 않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걸 먹는 건 익숙한데 뭐를 먹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지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오격점제는 바로 그 지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는 그래도 대학교 가서 비로소 갑자기 수강 신청을 하고 이만큼 학과 그 과목 주고 선택하라고 하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해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수강 신청도 하고 개인별 시간표. 일단 수강 신청하게 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더라도 뭔가 물어볼 것이다. 고민할 것이다. 물론 학부모에 따라서 학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또 이거 격차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그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 제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민이 있는 거죠. 다른 하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부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중상위권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4%, 7%, 12%, 17%였던 거를 10%, 24%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점이 있죠. 상위 10%까지는 용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는 이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절대평가로 가야만 되지 않나. 절대평가는 그러면 더 부풀려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평가가 오히려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또 교육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낼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서 이렇기 때문에 향후 뭐 1, 2년은 이대로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학점제와 수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이과 통합, 융합형 인재 양성. 그렇다면 수능도 융합형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발상이 그냥 공통 과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뺀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 달랑, 제외고 한만. 처음에 심화 수학을 넣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반발이 있어서 일단 뺐습니다. 일단 융합형 수능이라고 한 건데
문제는 융합형 수능이라는 것이 그냥 공통 과목만 하면 되는 거냐. 이 문제에 이제 의문부호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 2, 3에서 선택 과목들이 어떻게든 반영돼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제 가능성이 하나 또 남아있고 아까 좀 뒤섞여 있는 것도 좀 기형적이죠. 그다음 사탐과탐 선택 과목 확대 가능성 요거는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에서 저학년일수록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중3 정도 중2 정도면은 여기서 확 바뀔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죠. 자, 대입 전형 체제 학점제로 바뀌긴 했으나 대입 전형 체제는 현재로서는 그대로입니다. 또 문제겠죠?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수시 정시 체제에 있었던 거에서 수시가 너무 강해졌다. 정시를 강화하자.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수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신이 석자 9등급제에서 석자 5등급제로 바뀐 현 상황에서 수시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수능 성적 등급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로 커버하면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정시는 현재 수능 성적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이죠. 예. 점수로 된 것이 이제 변별력을 1점 차로 가르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학점제를 얘기할 때 또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학생을 변별하려고 하지 말고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 있는데 근데 점수를 할 경우에는 잠재력보다는 그야말로 변별하는 데 너무 치우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의대 입시까지 문제된다면 한 문제 더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문제는 더 어렵게 내려고 하는 킬러 문항까지 가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학점제하고 대입전형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입전형이 이제 무전공, 자유전공 확대를 하고 있죠.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입시 위주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1학년 때 융합적으로 가야지 진로를 하나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더더욱이 우리가 이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융합형 인재라는 것이 굉장히 미래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돼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문과를 갔을 때 취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자기가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문과형 인간이 어떤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수학과학을 못하는 학생, 뭘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뭘 못하는 학생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문송이라는 말도 있죠. 요번에 또 얘기하지만 의대 전공생들이 문과 쪽을 멸시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두가 수학을 어떻게든 최대한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학 졸업할 때 그때 가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무전공, 자유전공 전형을 확대한다. 확대하고 있고 확대될 것이다. 근데 수정시 통합 가능성의 문제는 이제 별도로. 근데 이제 (5분) 남았네. 제가 뭐 입시 설명에 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아름답게 가야 되고 이 아름다움이 사실은 제가 이 설계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죠. 맨 밑에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써 있죠. 좋은 말로 이게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OECD에서 말하는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를 따라서 학점제가 설계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의 자기 주도성 이게 핵심이다, 미래 교육에는. 융합형 인재, 자기 주도성
과목 하나도 선택하지 못한 학생이 민주시민이 될 수도 없을 거고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영위 끌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학점제를 한다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해 불리해 이걸 따지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을 어느 대학에 좋은 대학에 보낼 가능성도 일부 있겠지만 좋은 인간, 근성 있는 인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약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학벌만 좋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데이트도 잘 못해가지고 나는 솔로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전 나는 솔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이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나는 솔로 전에 또 무슨 프로 많았죠. SBS. 근데 뭐 시부모까지 나와서 보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거의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직업이 뚜렷합니다. 학벌 같은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일부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친구들만 얘기합니다. 그 외엔 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어요. 말하는데 잘난 체 하는데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장가를 못 가거나 뭐 시집을 못 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근데 전체를 보면 나는 솔로에 나온 거면 여자들이 좀 똘똘한 편이고 남자들이 조금 그런데 그건 제가 편견이 아니라 실제 나오면 요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면 좀 학업의 선택의 부담을 좀 줄여야겠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겠다라고 설계된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다르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문이과 통합 자유전공이니까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진로 선택하는 것 좀 고민 좀 덜 하자. 나 문과 갈까? 난 어디 이과 가고 싶은데 수학이 잘 안 돼. 그럼 어떡하지? 이런 고민 좀 공부하면서 하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9등급제도 5등급제하니까 좀 내신 성적 이건 뭐 구부들하고 경쟁하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로 가면은 전교 1등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또 인원수도 체크해야 되고 지난번 13명 이상은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경쟁 부담은 좀 줄이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과목 선택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대학교 갈 때 유리할까 이런 것도 일단 내가 선호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관심 있는 과목으로 좀 가고 선택할 때 어떡하지? 이거 한번 선택하면 이거 큰일 나지? 이런 부담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법령에 써 있습니다. 1996년부터 써 있는 건데요.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된다. 애초부터 우리 초등교육법은 학점제를 예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고등학교 과정상의 학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때 좀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도와줘야겠죠. 또 친구들이 이를 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정말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학원에 보내든지 사교육 보내든지 과외라든지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딸내미가 이제 지금 35세에서 대학교도 보내고 해서 지금 이제 기자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을 하면서 그거 철칙을 지켰어요. 네가 공부해라. 수학은 답보 공부만이 아니라 네가 풀어내야 된다. 대신 네가 너무 어려우면 네가 원하는 학원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꾸물꾸물 고1 때는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그러다가 안 가다가 고2 때 나 조금 이게 부족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뭐 영어도 웬만큼 하는데도 영어를 좀 했는데 안 맞나 봐요.
그리고 학원 가면 단어 외우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싫은가 봐. 또 그걸 또 한 2달 뒤면 그만두더라고요. 그다음 2차 저차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대입을 보던 취직 시험을 보던 자기 스스로 뭔가 꿈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높이 샀어요. 예. 본인은 뭐 어느 대학 못 가서 뭐 맨날 뭐라 그러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열심히 했고 그걸 원하는 대로 또 갔으니까 그게 옳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요새는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으니까 저는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야겠죠.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성. 한 사람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를 도와주시면서 그 다음에 사교육은 그 다음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전빅 박사님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토론 전에 잠깐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이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박경인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들, 딸 둘을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이거 발표를 뒤에서 계속 들으면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 우리가 1년에 초중고등학교에 약 70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굉장히 많죠. 과외비는 40조를 쓰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 번째는 대학교에 보냈는데 이걸 성적 순으로 보내놓으니까 40%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둡니다. 취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명문대학이라는 게 전 세계 50이 드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대학을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전 가족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처럼 우리가 SAT 방식으로 시험을 치는 게 저는 맞겠다. 그리고 과목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인간은 토론하는 인간하고 협업하는 인간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체육 시간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협동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고교학 경제가 현실로 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제가 지역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 나머지 공부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시골에 있는 선생 김봉두 찍은 그 학교 옆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인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공부를 어떻게 해줄 거며 또 공부를 잘하는 애는 어떻게 더 진화를 시켜줄 건가라는 뭔가 남다른 우리 방식의 빠른 방식이 뭘까? 그럼 이 자리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빨리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옛날 안산 공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고의 학교가 됐습니다.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약 100만 문항 이상 정도를 넣어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면은 이 학생은 수학에서 집합이 모자라는데 집합은 C구나 라고 하면 C 문제를 계속 풀어야 B로 넘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안산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지금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분당에 있는 학원 중에 플로고라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영어 부분에서 비교적 앞서 나가는데 거기 보면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의 경우를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우리 김진명 도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도움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고민이 많은 게 이 아이는 과연 적성이 무엇일까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컨설팅 해주는 방법이 뭘까? MBTI를 조사한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분당에 가면은
마이더스 IT라는 회사가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IT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상장사 30개 회사에 모든 입사하는 친구들이 이거는 총무과에 맞겠구나, 이건 기획과에 맞겠구나라는 거를 아예 입사를 할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채용을 할 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 IT라는 분당에 있는 이 회사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정민 박사님과 성기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고, 이런 변화되는 제도가 있게 되면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어떻게 협업할 건가 중요한데, 우리가 분당에 있는 낙생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이 다 학부모 아시듯이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학원을 안 가잖아요. 주말에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형태가 어떻게 그런 것이 학부모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오늘날 낙생고등학교가 생기게 됐는지,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은 낙생고등학교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추진하는 거는 이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AI가 훨씬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콘텐츠를 EBS가 가지고 있는데, EBS 이거를 전면적인 AI를 결합해 가지고 이 교육 혁명을 이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요새 이거는 제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하게 되면 선생님의 이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행정 보조 업무 같은 경우에는 AI가 프로그램으로 대폭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걱정이 저 매우 앞서실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저는 안산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의견님들하고 의논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학교를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진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위해 잠시 단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자작을 맡으신 박경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개회사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장을 맡은 박경희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성남시의회 박경희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성 교수님하고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 김정민 박사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고교학점제 자리가 좀 설명하는 자리라도 진작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저도 사실 오늘 조금 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직결되는 아주 변화의 시작이 고교학점제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교수님?
박사님 고등학생 학점제라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조금 어렵고 우리 학부모들이 고민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과연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 또는 공부 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수능은 수능대로 따로 있고 학교의 교육과정은 또 이렇게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 6개월이 이제 채 되지 않았는데 또 현장에서는 교사는 교사대로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제 이 자리는 저희가 발제도 중요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소소한 것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두 교수님과 박사님께 질의하는 이제 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현중학교 3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사실 이제 언론 통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막상 닥친 학부모니까 많이 알아보고 그러긴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더 호통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김정빈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학점제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되게 좀 전 학년에 걸쳐서 1, 2, 3학년에 걸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기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중3부터 미리 선택을 해야 굉장히 유리하다. 이게 굉장히 두 분이 좀 상반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애체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애체능 학생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내내 이제 학년마다 50시간 정도 이스쿨을 이수를 하면 인정 결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애체능과 융합 선택 그 학생들 과목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그 50시간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애체능을 미리 정해서 가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대안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정빈 박사님은 인문학을 되게 이제 아이들 어떤 인성 이런 부분들을 고교 학점제 통해서 충분히 더 보충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성기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거든요. 내용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장점인지를 확실히 와닿기는 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충해 가야 될지 두 분의 어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상반돼 가지고 지금 중3 엄마들이 지금 학교는 다 다르지만 3학년 엄마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혼동되고 또 불안하고 이게 좀 확실치가 않아서 아이한테 미리 진로를 선택해서 아예 그냥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대신 이 과목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충분히 3년 동안 고민을 해서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발제자님 중에서 누가 대답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두 분, 네, 두 교수님 다 그러면은 먼저 성기성 교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 김정빈 우리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다양한 진로를 사실은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기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학교에서 준비 없이 지금 올라오는 경우보다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제 생각으로는 그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진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선택이라고 하는 게 공통 과목이 아니라 선택으로 가는 순간
다른 친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거 정책을 처음에 셋업할 때 교육부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내가 못하면은 공통 수학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이나 기하나 이런 복잡한 거는 나는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라 극단적으로.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는 수학에 능력도 안 되고 관심 없으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우리 학교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으면은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지역 교육 과정을 뭐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열어놓았던 거죠. 그런 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을 충족할 만큼의 시스템을 갖췄나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로를 충분히 지금 분기형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과연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현실에 와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 충분히 발휘하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안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지금 불안에 떨고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진로가 완전히 결정돼야 된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냐. 원래 설계할 때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희망 요구 조사하고 자기가 그 개인 시간표나 과목 선택에 대한 플랜을 내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걸 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고등학교 입학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고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이 지정하는 과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 과목에 해당되는 거를 미리 들었으면은 당연히 유리한데 듣지 않은 애들한테 주는 불리함이 얼마나 될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무전공, 자유전공이 지난 윤 정부 때 대폭 늘었어요. 대학에서는 무전공, 자유전공을 늘리면은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리 진로 선택 안 해도 되네. 왜냐? 대학 들어가서도 전공이 안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이 지금 결합되어 있어서 저는 현실론의 측면에서는 미리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저 김정민 박사님은 또 다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지금 걱정을 너무 하거나 또는 걱정을 아예 안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거는 대단히 모순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래 빠져나갈 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진로 결정이 좀 늦어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 들어가서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 진로 선택을 못하면 그게 불리하게 작동하면은 되겠느냐. 학생들도 하루하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달라져요. 어떤 날은 천문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어떤 날은 소설가가 되려고 하다가 어떤 날은 AI 과학자가 되려고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중학교 때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탐색은 충분히 하도록 하고 자기가 정말 어떤 부분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일단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예체능계 관련해서는 뭐 그대로 인정될 것은 인정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기존 교육제도 학교가 그 예체능계에 대해서 그 사실은 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 가는 거 아니면 특목고 가는 거 아니면 일반고에서는 이제 그 대책이 거의 없죠. 예, 학생의 자기 정말 그 자체로 자기 설계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기존의 것이 존중받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리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냐 내지는 그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한다면 이 수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공을 가지고 뭘 선택하는 것이 수시 때 유리하냐 마냐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결론되거든요. 근데 이미 수시에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자기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한 과목이 무엇이냐에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좀
유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자기가 진로가 바뀌어도 대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일관되게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소개서 그걸 다 쓰고 정말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교육자였고 뭐 이런 얘기 안 써도 자소서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거,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를 바뀔 때 어떤 탐색 활동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진로가 바뀌었다. 아니야, 이게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아마 효율성 면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의대 입시 등등의 인기과 인기 계열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이걸 미리 결정하면 공부를 하는 어떤 목표 의식이 더 명확해지겠죠. 예. 근데 이 대부분은 아마도 이 의대나 뭐 요새 말하는 인기 의치 한약수라고 그러나요? 이런 데를 미리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기본적으로 의치 한약수 전체를 결정해 놓고 가는 경우도 많겠죠.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 미리 결정해서 가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떨어진다. 예, 혼란이 온다. 그래서 성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운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단순한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 입시에 있어서는 미리 진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설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만 그대로 기록으로 남든지 어쨌든 뭐 세특이든 뭐든 이게 남으면 되는 것이지 진로별 어떤 특정된 선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 선택 과목들이 딱 진로와 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국수형이 어느 계열하고 뭐 관계됩니까? 심화수학 정도 빼놓고는 없죠. 그다음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제는 다 들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기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혼란을 드렸다면 다시 죄송하고요. 네. 네, 두 발제자님 말씀 다 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저도 조금 원래 가졌던 제 생각이 조금 이제 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고교학점제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꿈을 차서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그 진로에 맞는 그 해당 과목들을 찾아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탐색의 기간이다. 예, 경험과 여러 가지 탐색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질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 원래 만들었던 취지와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 준비해야 되는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시작 처음이니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들으면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거를 왜 토론을 하냐. 이게 쟁점이 또 입장이 다르고 쟁점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어 있는 거를 왜 토론을 하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토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은 이래서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래서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뭐 편하게 그냥 해 주셔요. 좀 작은 거라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서현동에서 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 키우고 있는 학부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25년 정도 사교육 시장에서 네,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입시 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많은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교 학점제가 몇 해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것도 역시나 저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두 분 박사님과 교수님 설명을 듣고는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답답해진 것 같아요. 예. 25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죄송하게도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입시제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 고교학점제가 그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어떤 공부의 선택, 기회를 준다는 게. 근데 결론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이미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는 이미 이제 현실적으로도 관심 바뀌고,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할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일명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에서, 기존에서는 고1 과정에서 수업이 끝나고 일명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요.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공통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보죠. 그럼 과연 그 공통 과목만 가지고 대학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제대로 잘 공부해서 대학을 간 아이들은 대학 공부가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니까 전공 과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연 공통 과목을 수능 준비를 해서 대학에 간 아이들이 그만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과, 그리고 대학에서 과연 그걸 변별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아마 대학에서 이런 것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또 예전처럼 본고사 부활이나 뭐 이런 차선책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저희 아이들은 내신, 그리고 수능, 세특, 학종, 그리고 논술. 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19살에 대한민국 교육은 19살에 완벽한 인간을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것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조금 더 오래 고민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의 교직에 계신 분들의 80%가 반대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세세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걸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하셨을까? 네,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계신 건지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1학기부터 해서 선택 과목 조사가 들어갔고 지금 이제 2학기 되니까 결정이 나겠죠, 선택 과목으로. 그럼 과연 그 선택 과목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대학을 갈 때 핵심적인 과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능 첫 세대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몰랐고 저희도 모르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서 대학을 갔다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데요. 지금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고1 아이들은 저희 세대가 느꼈던 그 혼란스러움보다 훨씬 더 큰 힘듦을,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고1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네.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송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할 때 워낙에 이제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발제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자가 그 발제 관련해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의견을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이번 토론회는 사실은 그냥 발제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플로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기보다는 지금 현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안함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질문을 해주신 학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좀 현장에 실제로 아이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말씀해주시고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기선 교수님께서 조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견들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고교 학점제의 문제하고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입 경쟁, 아이들의 불안 그 문제는 과연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따져보면은 고교 학점제와 관련 없이도 애들은 지금 칼 끝에 서 있고 내몰려 있다. 이건 지난 한 수능뿐만 아니라 수많은 입시제도 변화 속에서도 더 강화되고 더 악화되어 왔죠. 어떻든 그런 전제를 해보면 고교 학점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계속 촉발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고민해서 설계했다면 하는 질문이 타당한다면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문제가 좀 해결돼 있을 거예요. 7년 전, 8년 전 일이거든요. 2017년에 문제 제기돼서 물론 그 전에도 우리 김정민 박사가 이제 고민했는데 원래 설계대로 가고 그게 온전하게만 구현되었으면은 좀 더 부정적인 요소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앞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고려가 잘못된 게 앞서 얘기한 절대평가 부분입니다. 성취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평가가 들어오면은 친구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 과목이 이수해야 될 능력을 내가 도달했느냐 안 해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도 권위를 주고 학생들도 친구 간의 협업이 일어나고 자기 좋아하는 과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데 거기에서 대입에 대한 유불리 때문에 상대평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고교 학점제 자체가 벌써 한 절반은 붕괴된 겁니다. 두 번째의 그 엇박자는 앞서 얘기한 2028 대입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28 대입제도는 기존의 수능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더 단순화시켜 버렸죠.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사회로만 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심화 선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도 그 과목을 가지고 과연 갈 수 있느냐 한계가 충분히 드러나죠. 예를 들어 내가 물리학과 교수인데 공통과학만 듣고 나머지 물리 관련된 거 듣지도 않고 왔다. 그럼 물리학에 대해서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공학과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안 되는 애들이 옛날에는 문과 쪽에 해당될 정도 과목만 가는 애들이 이과에 왔는데 공학 수학 들어가면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 제도가 이렇게 가서는 고교 학점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결정타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4년 반, 5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또 한 3년을 준비해 왔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그러는데 사실은 2017년부터 8년째 지금 한 교육 정책이 이렇게 8년 준비해서 들어온 경우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5년도 준비 못하고 그냥 급박하게 했는데 8년을 준비했는데도 왜 이러냐?
그 두 가지 요소도 있었고 입시의 경쟁, 수도권에 치열하게 명문대 앞서 얘기한 의대 중심으로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악화시켰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이 칼 끝에 서 있다 이 말은 매우 그 가슴 아픈데 2000년 초반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육의 그 근본적인 처방이 불리한 부분인데 고교학점제가 그걸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높여다 보니까 교사들도 불만이고 학부모들도 뭐 정부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감이 오고 학생들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친구들 눈치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교사들은 앞서 얘기한 최소 성취 보장을 못한 그 미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면 자기들 플러스로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평가 비율을 계속 높이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쉽게 줄 수 있도록 문항 수준을 낮춰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지니까 안 그래도 40-50개의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더 일상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도의 설계와 현실의 결과가 차이 나는 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은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지가 만약에 좀 더 살려나간다면은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과목 쪽으로 잘할 수 있는 과목 쪽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뒤늦게 뭐 발 빠르게 학점제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의 중학교도 벌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외국 나가보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가방도로 다 이동하면서 수업 따라서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와중에 생기는 이런 불협화음들은 정부가 좀 더 인식을 긴급하게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현장의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사교육 의존으로 가게 되고 그 공교육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약속이라는 것이 다 무너진다면은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고 불안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높아지더라도 아이들에게 더 행복을 주느냐 그게 또 아니고 그래요. 다들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긴박감을 인식해서 지금 사실은 6개월 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6개월 동안에 내년 2학년 본격적인 선택 들어가기 전에 조율할 것들은 해야 된다 저는 생각됩니다. 네, 김정민 박사님께서 조금 예. 간단하게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문이 사실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뭐냐면 학부모 토론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 이것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를 그냥 나열하는 설명 위주로 취지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대입제도와 수능체제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마련한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학점제를 시작했던 정부가 완성한 게 아니고 7년여 이게 오다 보니까 마무리 대입제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책임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에 서기될 때는 교육과정 운영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했고 그걸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대입제도까지 설계한다. 새로이. 이렇게 돼 있었던 코스였는데
마지막 대입제도 설계 부분에서 공론의 과정이 없이 조금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측면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도 주장했던 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주장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실제 시행된 거는 윤석열 정부였고 그래서 이배용 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왔고 근데 애초에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그 단톡방에서건 국교의 자문위원회에서건 지금 격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려 사항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질문 지금 손 드셨죠? 질문자 손 드시고 그리고 우리 도 의원님 또 질문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점심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자동에서 왔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고1인데 일단 박경희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예, 사실 이 고교 학점제를 놓고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들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1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 고교 학점제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되게 유토피아적인 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뭐 두 분 발제자 선생님들보다는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학부모들은 이게 문제인 거는 알거든요. 이게 너무 문제고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힘들고 힘들다는 건 아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또 모르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게 어떤 현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문제가 심플해지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조금 나눠지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제 해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들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토론회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이제 더 사실은 얘기 나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더 기회가 되면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대신하고 우리 김진명 도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서현 1, 2, 판교, 운중, 백현,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당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제가 뒤에 계신 분이 수능 1세대라니까 저는 학력고사도 보고 재수해서 수능도 봤어요. 그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생각이 저도 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이 학점제 토론회 좋은데 저는 우리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지금 부모가 이렇게 대신하는 것보다 요즘에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이나 이런 수준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성기성 교수님 부산 가야고등학교 학생들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현장에서 더 큰 똑똑한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제 저도 오늘 이 자리는 의원 이전에 그 학부모로 같이 들었습니다. 저도 큰애는 대학교 3학년이고 좀 차이가 나. 작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4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잘했다 내가 9등급 된 줄 알고 그랬더니 4등급 뭐 이제 학교가 하여튼 4등급을 받았는데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 뭐 몇 분 계시지만
그 앞으로 만약에 의정 활동을 한다라면은 교육위원회나 우리 여가위원회에서 계속 할 생각이고 그쪽을 지망을 할 겁니다. 혹시 선거 때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계속 교육 갖고서 선거 운동을 저도 했었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좋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이 교육이 진로를 갖고서 아마 가는 큰 꼭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연구 사업을 같이 했었어요. 교육부하고 여가부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때 찾아냈던 답들이 결국은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결국은 나중에 진로로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예전에 이승기를 뭐 약간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환경들이 이제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지금 아까 진로들 계속 말씀하시니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서의 오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은 조금 일찍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이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가면 어떨까라는 개인 의견을 드리고요. 좀 고교학점제는 좀 심플하게 가면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우리 성기성 교수님 뭐 지난번에 교육감도 출마하셨고 앞으로도 큰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 좀 잘 들어서 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그 의견 하나 드리면은 사실은 자유학기제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서 뭐 하나마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으로 가는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살려면은 사실은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가 먼저 적용됐고 그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핵심적인 목표가 이 고교학점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이 고교학점제와 연동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단절돼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자유학기제하고 사실 이런 게 제대로 진로 교육으로 잘 가면은 뭐 큰 부모님들이 큰 걱정 없이 쭉 따라오면 되는데 그 하위 단계에서 이런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 대상의 토론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제인가 국회에서도 아마 경기하고 서울에 학생들이 수능 제도에 대해서 그냥 공개 토론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시각에서 물론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더라도 그 고충과 고민과 사실은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역량과 관계없는 엉뚱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협업하고 협동하고 네트워킹하는 이런 능력보다 개인이 문제 풀어서 점수 하나 더 얻는 걸로 선발을 하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의 원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아이들 시각에서 학생들 시각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지금 장학사도 와 계신데 이 교육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은 단독 학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애들 성남 지역의 고등학교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하는데 그 학교 안에서 다 해결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교 단위로 순회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공통된 지역 교육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협업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서 학교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무한정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듈이나 어떤 유형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지금의 혼란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그 성남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이 지금 오랜 시간 앉아 계시거든요. 아까 인사는 하셨는데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 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도 많이 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제 진로 선택을 위해서 진로 선택이라기보다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만의 고민이 아니라 학교와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이게 3주체가 다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지원청뿐만 아니라 성남시 의회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거죠? 예. 제가 이제 질문 주시는 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도의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마련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설명 과정 중에서 그리고 지금 나오신 질문 과정 중에서 우리 학부모들께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오히려 준 거는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이 또 있어야지 문제점이 제도 개선이 되고 문제점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제도가 정책이 방향을 잡고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토론회가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이제 오늘은 학부모들 대상이었지만 우리 김진명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현장에 있는 직접 그들 대상자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을 준비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차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김진명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숙제를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을 시작했다는 그 점 자체로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오신 거를 의미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청 그리고 저희 성남시 의회도 더 많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가서 소통하고 끝까지 같이 함께 협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